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큰아들이 거실 화병을 집어들더니 벽에 내동댕이 쳤다.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15억을 숨기고 계셨어요. 그걸 간병인한테 준다고요? 둘째 아들이 식탁을 발로 걷어찼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저희는 진짜 자식인데 이 여자한테 매달 1억씩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막내딸이 울부짖으며 액자를 집어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다. 나는 소파에 기대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70평생 키운 자식들이 내 앞에서 미친 듯이 난리를 치고 있었다. 간병인 영미가 떨리는 몸으로 내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환자한테 무슨 짓이에요? 아직 아프시잖아요. 닥쳐. 당신이 아버지를 꼬드긴 거 아니야? 둘째가 영미를 밀쳤다. 영미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그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의 모습이냐? 자식들이 멈칫했다. 나는 가슴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대장암 사기, 간전이, 시한부 1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아픈 장면이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속으로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처럼 당신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신의 마음에 더 자주 찾아가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모든 게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대장암 사기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와 사별하고 술과 담배로 살아온 삶. 이럴 줄 알았다. 자식들한테 연락해야겠네요. 세 자식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큰아들 민수, 둘째 준수, 막내딸 지혜.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아버지,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다. 아버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세요?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속이 쓰렸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전셋집 보증금 1억이랑 퇴직금 5천만 원. 그게 전부야. 순간 세 자식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것밖에 안 되나요? 둘째 준수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형님이니까 5천은 제가 받아야죠. 아니, 공평하게 3등분이 맞지. 오빠들은 대학까지 보냈잖아요. 저는 더 받아야 해요. 막내딸 지혜까지 가세했다. 내 병상 옆에서 재산 다툼이 벌어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인가.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20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주식. 그게 지금 15억으로 불어나 있었다. 자식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버지, 수술 날짜 잡혔어요. 2주 후입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나는 자식들에게 부탁했다. 수술 후에 한 달만이라도 아버지를 돌봐줄 수 있겠니? 셋은 서로 눈치만 봤다.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가. 큰아들이 먼저 말을 흐렸다. 저도 처가 눈치가 있어서. 장모님이 또. 둘째도 핑계를 댔다. 아빠, 저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남편이 출장 많이 가거든요. 막내딸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간병인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큰아들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30대 간병인 영미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영미는 수줍게 인사했다. 왼손에는 반지가 없었다. 미혼모라고 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내 옆에 자식들은 없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저희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다음 날 한 번 들렀다가 30분도 안 돼서 황급히 떠났다. 그때부터 영미가 내 곁을 지켰다. 영미 씨, 월 300만 원 드릴 테니 제대로 간병해 주시오. 나는 제대로 된 월급을 주기로 했다. 영미는 성실했다. 아니, 성실함을 넘어섰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와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내 몸을 닦아줬다. 병원식을 먹지 못하는 나를 위해 집에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다. 아저씨, 오늘은 호박죽 끓여왔어요. 소화 잘 되실 거예요. 항암 부작용으로 토하면 밤새 내 등을 쓰다듬어줬다. 새벽 2시든 4시든 상관없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물 떠올게요. 내가 우울해하면 핸드폰에서 어린 딸 사진을 보여줬다. 제 딸이에요. 7살 지우. 아저씨 빨리 나으셔서 우리 딸이랑 놀아주세요. 지우가 아저씨 응원한대요. 그 말에 나는 힘을 냈다. 퇴원 후에도 영미는 매일 내 집에 왔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 생선구이. 영미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덕분에 나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영미 씨, 힘들지 않소? 혼자 아이도 키우는데. 아니에요, 아저씨. 사실 제가 더 감사해요. 영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 딸 학원비도 보태주시고 명절 보너스도 주시고 아저씨 덕분에 우리 모녀가 사는 거예요. 영미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아저씨는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시잖아요. 사람 대접? 네. 다른 집에서는 밥도 따로 먹으라 하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하는 데가 많아요. 간병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듯이.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아저씨는 같이 밥 드시자고 하시고 영미 씨하고 존댓말도 해주시고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영미는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다.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고 있었다. 반면 자식들은 셋이나 있지만 누구 하나 진심으로 돌보는 자식들이 없었다. 올 때마다 하는 말은 똑같았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때요? 아, 그나저나 우리도 너무 힘든데. 집 보증금 돌려받으면 누가 관리할 건데요? 아버지, 혹시 다른 재산은 정말 없으신 거 맞죠? 자식들은 내 건강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나는 거의 건강을 회복하는 듯 보였다. 아저씨, 오늘 얼굴이 정말 좋으세요. 영미가 환하게 웃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가시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의사도 희망적인 말을 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2주 후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다. 이철수님, 암이 재발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간으로 전이 됐고 이제 시한부입니다. 길어야 1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나는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어차피 그들은 관심도 없을 것이다. 대신 영미만 따로 불렀다. 영미 씨, 사실은 암이 재발했소. 네, 아저씨. 영미는 진심으로 슬퍼했다.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더군. 간으로 전이 됐다네. 아저씨, 그럴 리가.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영미의 손을 잡았다. 영미 씨, 부탁이 하나 있소. 네, 아저씨.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매달 1억씩 드리겠소. 네, 매달. 1억이요? 영미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래요. 길면 1년, 짧으면 몇 개월이겠지. 총 15억이 있소. 그걸 한 달에 1억씩 나눠서 드리겠소. 아저씨, 무슨 말씀을. 내게는 숨겨둔 돈이 있소. 20년 전부터 모은 주식이
지금 15억으로 불어났단 말이오. 자식들은 모르오. 영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돈 안 받아도 돼요. 아니요, 영미 씨.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딸 생각해서라도 받으시오. 당신은 이제 내게 가족이나 다름없소. 진짜 딸보다 더 나을 딸이요. 아저씨, 제발, 부탁이요. 영미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저씨. 끝까지 모실게요. 그런데 이 대화를 둘째 아들 준수가 우연히 엿들었다. 그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더니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큰일 났어. 아버지가 15억을 숨겨뒀대. 뭐, 15억? 그래. 그리고 그 간병인한테 매달 1억씩 준다고 했어. 1년 동안 15억을 다 주겠대. 이런 미친. 당장 가자. 며칠 후였다. 똑똑똑.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영미가 문을 열자 세 자식이 동시에 쳐들어왔다. 아버지. 큰아들 민수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둘째 준수는 거실 화병을 집어들더니 벽에 내동댕이 쳤다. 퍽.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 15억을 숨기고 계셨어요? 그걸 남한테 준다고요? 저희는 진짜 자식인데 간병인한테 매달 1억씩이요? 1년이면 15억을 다 주는 거잖아요. 막내딸 지혜가 울부짖으며 부엌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와장창.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민수가 식탁을 발로 걷어찼다. 쿵. 의자가 넘어졌다. 준수는 벽에 걸린 액자를 집어던졌다. 유리가 깨졌다.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영미가 떨리는 몸으로 내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아저씨가 아프시잖아요. 닥쳐. 준수가 영미를 밀쳤다. 당신이 아버지를 꼬드긴 거 아니야? 응? 영미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그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의 모습이냐? 자식들이 멈칫했다. 나는 가슴을 짚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너희는 내가 아플 때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어. 아버지, 그건. 입 닥쳐. 나는 소리쳤다. 너희는 재산 타령만 했어. 아버지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지. 1억 5천밖에 없다고 하니까 얼굴이 일그러지더군.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영미는 달랐어. 이 사람은 매일 나를 살렸어. 새벽같이 와서 내 몸을 닦아주고 토하면 밤새 등을 쓰다듬어줬어. 나는 영미를 바라봤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야. 아니, 살고 싶은 의지조차 없었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지혜가 울며 소리쳤다. 자식? 나는 쓸쓸히 웃었다. 자식이면 뭐하나. 마음이 없는데. 피는 나눴을지 몰라도 정은 나누지 않았어. 아버지, 나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너희 얼굴 보기 싫다. 자식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집을 나갔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다. 영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저 때문에 자식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미 씨, 나는 영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진짜 혼자야. 제발,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아저씨, 부탁이요. 영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법무사를 집으로 불렀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셋집 보증금 1억과 퇴직금 5천만 원은 세 자식에게 3등분합니다. 그게 그들이 받을 몫입니다. 네, 그리고요? 나머지 주식 자산 15억은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간병인 정영미에게 매달 1억씩 지급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말일에 이체되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제가 15개월 이내에 사망할 경우 남은 금액 전부를 정영미에게 증여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사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한 줄을 더 적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진심이다. 영미는 내 진짜 딸이다. 마이너스 이철수. 그 후 1년. 영미는 정말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 통증이 심할 때도, 의식이 흐릿할 때도 영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매달 말일 영미의 계좌에는 1억 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영미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딸 학원비와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통장에 모아뒀다. 아저씨, 이 돈으로 나중에 아저씨 동상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영미가 농담처럼 말했다. 동상은 무슨, 당신 딸 대학 등록금으로 쓰시오. 지우가 커서 아저씨 이야기 들으면 틀림없이 울 거예요. 자기 엄마를 살려준 은인이라고. 가을이 왔다. 내 몸은 점점 약해졌다. 11월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다. 영미 씨, 네 아저씨, 고마웠소. 내 딸, 아저씨,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사람 대접받으며 살았어요. 영미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아빠 편히 쉬세요. 제가 아빠의 마음 평생 기억하며 살게요. 나는 눈을 감았다. 영미의 따뜻한 손길이 마지막까지 느껴졌다. 장례식장. 자식들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영정 앞에서도 유언장 이야기만 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쓴 유언장은 무효야.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민수가 말했다. 맞아. 말기암 환자의 판단력은 의심받을 수 있대. 준수가 거들었다. 우리가 진짜 자식인데 간병인한테 15억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지혜도 동의했다. 영미는 조용히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다. 유언장은 암 재발 직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는 아저씨 정신이 완전히 맑으셨어요. 법무사도 확인했고요. 자식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영미는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내 마지막 글귀가 적혀 있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정이다. 영미는 내 진짜 딸이다. 마이너스 이철수.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수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우리는 자식인데. 자식이면 뭐합니까? 영미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가 아프실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재산 이야기만 하셨죠. 그건 저는 매일 아저씨를 모셨어요. 새벽에 와서 몸 닦아드리고 밥 해드리고 토하실 때 밤새 등 쓰다듬어 드렸어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저씨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자식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가세요. 아저씨도 여러분이 오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식들은 말없이 돌아섰다. 영미는 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저씨,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저씨, 편히 쉬세요. 제가 아저씨의 마음 평생 기억하며 살게요. 그리고 지우한테도 꼭 가르쳐 줄게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영미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다. 감사했어요, 아버지. 15년 후, 영미의 딸 지우는 의대에 합격했다. 엄마, 나 꼭 의사 되어서
암 환자들 돌볼 거야.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지우가 말했다. 영미는 지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 딸.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영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나와 영미, 그리고 어린 지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영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 진리를 깨달았고, 영미는 그 마음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다.